저는 장혜란입니다. 탐사 전문 기자로 15년째 일하고 있죠. 2024년 11월 온양 재개발 현장의 비리를 추적하던 중이었어요. 구청 공무원과 건설업체 간의 유착 의혹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강지혁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 기자님, 지금 당장 온양 재개발 현장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인데요? 일단 오시죠. 전화로 말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 차량 5대가 이미 와 있었어요. 노란 차단선이 쳐진 낡은 단독주택 앞에는 감식반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석회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강 형사가 저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를 부르신 거예요?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벽이 허물어진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회색 시멘트 더미 사이로 뼈가 보였습니다. 사람의 뼈였죠. 그런데 그 옆에 놓인 물건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낡아 빛이 바랜 금색 목걸이, 작은 진주 귀걸이, 그리고 파란색 원피스 조각.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손이 떨렸어요. 그 목걸이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1995년 봄 언니 이서윤이 결혼식 날 목에 걸었던 그 목걸이였으니까요.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품을 보시고 혹시 아시는 분인지. 강 형사의 말이 귓가에서 멀어졌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언니예요. 뭐라고요? 제 언니입니다. 이서윤. 30년 전에 사라진 우리 언니예요. 그 순간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세상이 흔들렸어요. 30년 동안 품었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언니는 1995년 5월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박도식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은 가출로 결론 내렸죠. 신혼여행 가방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로요. 저는 그때 15살이었습니다. 언니를 찾겠다고 집을 나가 경찰서 앞에서 울부짖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여기 벽 속에 계셨던 거군요. 무너진 벽을 바라봤어요. 누군가 언니를 이 좁은 공간에 가뒀습니다. 시멘트로 덮어버렸죠. 언니는 30년 동안 이곳에서 혼자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집 소유주가 누구죠? 강 형사가 서류를 뒤적였어요. 등기부를 보니 담보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마철 회장이네요. 마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고급 세단 한 대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 남자가 경찰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죠. 무슨 일입니까? 이 건물은 우리 회사 소유인데. 마강우였습니다. 마철 회장의 아들이자 후계자죠. 그리고 제가 20년 전 대학 시절 사랑했던 남자이기도 했어요. 장혜란? 그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강우 씨. 여기서 무슨 일이야? 냉랭한 목소리였어요. 예전의 따뜻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언니 시신이 발견됐어요. 당신 아버지가 담보로 잡은 이 집 벽 속에서요.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우리와 무관한 일이야.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서로를 노려봤어요.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사랑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서 있었죠. 저는 진실을 파헤치는 기자였고 그는 거대한 권력의 후계자였으니까요. 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건 뒤에는 마철 일가의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못했던 상자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뚜껑을 열었죠. 낡은 수첩과 사진들 사이에서 작은 라이터가 나왔습니다. 금색 라이터였어요. 측면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죠. MK. 마철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었죠. 언니를 위해, 그리고 30년 동안 고통받은 모든 사람을 위해. 저는 반드시 이 사건의 끝을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복수의 불씨가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강지혁 형사를 만나야 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3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강 형사는 사무실에서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장 기자님 앉으시죠. 언니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남편 박도식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의선상에서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죠. 말도 안 돼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도식 씨는 범인이 아니에요. 언니가 실종됐을 때 그 사람도 미쳐버릴 것처럼 괴로워했다고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배우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저는 책상을 탁 쳤어요. 형사님, 제 언니는 절대 도망칠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출했다는 경찰의 결론부터가 잘못됐습니다. 강 형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장 기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언니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마철 회장이 있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조사 자료를 꺼냈죠. 지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모은 증거들이었어요. 1995년 당시 언니는 마철 회장 계열사에서 격리로 일했습니다. 여기 급여 명세서가 있어요. 강 형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시 언니가 담당했던 업무 기록입니다. 해외 송금 업무를 주로 맡았더군요. 비자금 세탁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1995년은 마철 건설이 급성장하던 시기였어요. 각종 비리와 뇌물 의혹이 끊이지 않았죠. 더 많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언니가 실종되기 일주일 전 마철 건설 내부에서 횡령 의혹이 제기됐어요. 감사가 진행됐지만 흐지부지 됐죠. 강 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혹시 따님 언니분이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언니는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잘못된 걸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언니가 장부를 훔쳤고 그것 때문에 살해당한 거예요. 확신합니다.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일이라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경찰서를 나와 차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박도식, 언니의 남편이자 30년 동안 살인 용의자 취급을 받았던 남자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쉰 목소리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죠. 도식 씨, 저 장혜란입니다. 혜란이. 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네. 어디서 볼까? 다음 날 온양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도식은 많이 늙어 있었어요. 백발이 성성했고 등이 굽어 있었죠.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랜만이야, 혜란아. 오래됐죠.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를 찾았다는 소식 들었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어. 어디로 갔는지 왜 떠났는지 알고 싶었지. 언니는 떠난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해당한 겁니다. 누군가에게요. 박도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도 안다네. 서윤이는 절대 날 버리고 떠날 사람이 아니었어. 그럼 왜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어.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지. 그가 주먹을 쥐었어요. 신혼여행 가방이 휴게소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로 모두가 서윤이를 가출녀 취급했어. 나를 의심했고. 마철 회장 아십니까? 박도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다네. 서윤이가 일했던 회사 사장이지. 언니가 그 사람의 비자금 장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부? 네. 그것 때문에 살해당한 겁니다. 박도식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08년에 신혼여행 가방이 우리 집 마당에서 발견됐어. 누가 몰래 묻어놓은 거지. 알고 있어요. 그 사건도 조사했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 나는 겁이 났네. 그래서 가방을 태워버렸어. 제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박도식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서류들이 있었네. 숫자가 빼곡히 적힌 장부 같은 거였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 태웠어요? 그게 증거였을 텐데. 미안하네. 그때는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어. 또 용의자가 될까봐 두려웠지. 그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 가방을 태울 때 장부는 이미 많이 손상돼 있었네.
물에 젖은 것처럼 번져 있었고, 혹시 사진은 안 찍었습니까? 그때는 그럴 생각을 못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진 거죠. 하지만 혜란아. 박도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서윤이를 사랑했네. 지금도 사랑하고. 알아요. 정말로 알고 있었어요. 이 남자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카페를 나와 차에 탔습니다. 핸들을 잡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장부는 사라졌지만 다른 증거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집에 돌아와 다시 언니의 유품을 꺼냈습니다. 그 금색 라이터를 손에 쥐었죠. MK라는 이니셜이 손끝에서 차갑게 느껴졌어요. 언니,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총총했죠. 언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었어요. 복수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타올랐죠. 마철 회장, 당신이 저지른 죄를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강지혁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죠. 무엇을 찾으셨어요? 강 형사가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1995년 당시 수사 기록입니다. 먼지 쌓인 창고에서 겨우 찾았죠. 파일을 펼쳤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나왔습니다. 신혼여행 가방이 발견됐을 때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휴게소 직원이었죠. 그 사람 진술은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가방을 버린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고 합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남자요? 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남자였대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얼굴은 확인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언니가 가출한 게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 진술이 수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어요. 단순 참고 사항으로만 기록됐죠. 왜요? 이건 중요한 증거인데. 압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최 경감의 기록을 보니까 상부에서 사건을 축소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적혀 있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마철 회장이 손을 쓴 거군요.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정황상 그렇습니다. 강 형사가 또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1995년 5월 따님 언니분이 실종되기 바로 전날 마철 건설 본사에 감사팀이 들어갔어요. 감사 결과는요? 없습니다. 감사 보고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말도 안 돼요. 감사를 했으면 보고서가 있어야죠. 누군가 없앴거나 애초에 작성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책상에 손을 짚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형사님, 제가 추측하건대 언니가 그 감사 직전에 장부를 빼돌렸을 거예요. 마철의 비리를 폭로하려고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철이 언니를 죽인 거예요. 강 형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장 기자님, 증거가 필요합니다. 30년 전 일을 입증하려면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해요. 찾을 겁니다. 반드시요. 경찰서를 나와 곧바로 시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1995년 신문 자료를 찾아봐야 했어요. 마이크로필름 자료실에 들어가 오래된 기계 앞에 앉았죠. 화면에 낡은 신문 지면이 떴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기사를 찾았어요. 그러다 눈에 띄는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마철 건설 관급 공사 수주 비리 의혹. 1995년 4월 기사였어요. 언니가 실종되기 한 달 전이었죠. 기사 내용을 읽었습니다. 마철 건설이 지방 관급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후속 기사는 없었습니다. 왜 더 이상 보도가 안 됐을까? 다음 달 신문들을 뒤적였어요. 5월 중순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철 건설 비리 의혹 무혐의 처리.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는 내용이었죠. 증거가 사라진 거야. 언니가 가지고 있던 장부 때문에. 도서관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마철의 비리를 알았어요. 장부를 훔쳐서 증거를 확보했죠. 하지만 마철은 그걸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언니를 죽인 거예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마철 회장에 대해 더 조사해야 했어요.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마철 회장은 1960년대 무일푼으로 상경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사채업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 돈으로 건설 회사를 차렸죠.
1990년대 들어 급성장했습니다. 각종 재개발 사업을 따내며 재산을 불렸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이 따라다녔죠. 폭력, 협박, 뇌물. 마철의 사업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니. 기사 하나가 더 눈에 띄었어요. 2024년 9월자 기사였습니다. 마철 회장, 온양 재개발 사업 추진. 바로 언니의 시신이 발견된 그 현장이었어요. 마철은 그 지역을 재개발하려고 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죄의 증거가 묻혀 있는 줄도 모르고요. 자업자득이지.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 형사였어요. 장 기자님, 중요한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1995년 당시 목격자를 찾아냈어요. 마철 건설에서 일하던 격리 직원입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부산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 함께 가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강 형사와 함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2시간 반을 달렸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부산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해운대 근처의 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여자가 문을 열었어요. 김미숙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경찰입니다. 1995년 마철 건설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김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일은 이제 다 옛날 일인데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거실에 앉았어요. 김미숙은 손을 떨며 물을 따랐습니다. 이서윤 씨를 기억하십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요. 착한 후배였죠. 서윤 씨가 실종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미숙이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이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회사 장부에서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비자금이었어요. 마철 회장이 해외로 빼돌린 돈이 수백억 원이었죠. 서윤 씨가 그 장부를 가져갔습니까? 네. 복사본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갔어요. 검찰에 제보하려고 했대요. 그 사실을 마철 회장이 알았나요? 김미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마철 회장한테. 왜요? 협박당했어요.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했죠. 저는 무서웠어요.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그 뒤로 서윤이가 사라졌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서윤이를 죽인 거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휩쓸었어요. 하지만 김미숙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요. 아직도 마철은 힘이 세잖아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정의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못하겠어요. 부산에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건 확실했어요. 언니는 정의를 위해 싸우다 죽었습니다. 마철의 탐욕이 언니의 목숨을 앗아간 거죠. 기다려요, 마철 회장. 반드시 당신을 무너뜨릴 겁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언니의 별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 형사에게서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박도식의 어머니 박숙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정보였어요. 언니의 시어머니죠. 치매를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라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봐야죠. 온양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요양병원이었어요. 3층 건물의 낡은 병원이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했죠. 간호사에게 박숙자의 병실을 물었습니다. 302호입니다. 하지만 면회 시간을 확인하셔야 해요. 저는 가족입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302호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병실 안에 할머니 한 분이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백발의 마른 할머니였습니다. 눈은 멀거니 천장을 보고 계셨죠. 어머님.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 혜란이에요. 서윤이 동생. 박숙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서윤이. 네, 서윤이 동생입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메마른 손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어디 갔니? 그걸 여쭤보려고 왔어요. 서윤 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박숙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벽을. 네? 벽이요? 벽을 건드리지 마라.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세게 움켜쥐었어요.
놀란 힘이었습니다. 벽을 건드리면 안 돼. 절대로. 어머님, 무슨 벽 말씀이세요? 하지만 박숙자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지켜야 해. 내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죠.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벽을 건드리지 말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주차장에 검은색 세단이 한 대 서 있었어요. 차 안에 사람이 앉아 있었죠. 선글라스를 낀 남자였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차는 아까도 봤던 것 같았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그 차에 가까이 다가갔죠. 남자가 저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었어요. 잠깐만요. 하지만 차는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하려 했지만 너무 멀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박숙자를 감시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박숙자 할머니 병실에 감시자가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번호판은 확인했습니까? 못 봤습니다. 너무 빨리 도망갔어요. 강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상대가 누군지 모릅니다. 할머니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벽을 건드리지 말라고. 벽이요? 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조사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차에 탔습니다. 룸미러를 보니 또 다른 차가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흰색 SUV였습니다. 미행이군. 일부러 복잡한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차는 계속 따라왔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뒷차도 멈췄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겁이 났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신호가 바뀌자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차를 빠르게 몰아 큰 도로로 나왔어요. 뒷차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갔어요. 창문 커튼도 모두 쳤죠.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박숙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벽을 건드리지 마라. 언니의 시신이 발견된 곳도 벽 속이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할머니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박도식의 옛집 주소를 검색했어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죠. 집은 1990년에 지어졌습니다. 박도식이 직접 시공한 집이었어요. 단독주택이었죠. 1995년에 언니가 실종됐고 그 집은 나중에 담보로 넘어갔어. 마철에게 넘어간 시기는 2000년이었습니다. 박도식이 사업에 실패한 뒤였죠. 왜 마철이 그 집을 담보로 잡았을까?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요양병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강 형사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주위를 살폈어요. 수상한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302호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아무 말도 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박숙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십니다. 입 다물고 계시라고. 박숙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계셨죠. 알아들으셨습니까? 남자가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이봐요. 저도 모르게 문을 벌컥 열었어요. 남자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십니까? 당신이야말로 누구예요?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위압적인 자세였어요. 상관 마십시오. 가족 일입니다. 가족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가시죠. 안 그러면 불러야겠습니다. 좋아요. 경찰 부르세요. 저도 신고하고 싶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자가 재빨리 제 손목을 잡았어요. 가만히 계세요. 나요? 그때 복도에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자가 손을 놨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박숙자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미안해. 무엇이 미안하세요? 내가 너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할머니도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는 거죠. 누군가의 위협 때문에. 병원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마철의 그림자가 모든 곳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증인들을 협박하고 증거를 숨기고 진실을 묻으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언니를 위해 그리고 모든 피해자를 위해 반드시 싸워 이길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장혜란 씨 맞습니까? 냉랭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더 이상 캐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죠. 좋아요. 이제 전쟁이군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테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협박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분노가 컸죠. 누가 감히 저를 막으려 한단 말입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노트북을 켜고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언니가 마철의 비자금 장부를 훔쳤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추론. 박숙자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장부를 찾아야 해. 박도식이 2008년에 태워버렸다고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정말로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박도식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도식 씨, 저예요. 혜란이? 이 새벽에 무슨 일인가?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알겠네. 어디서 볼까? 예전 우리 집 앞 공원으로 올 수 있어요? 30분 후에 가겠네.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공원으로 향했죠.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박도식을 기다렸습니다. 곧 익숙한 차가 도착했어요. 박도식이 내렸습니다. 후드티를 입고 있었죠. 많이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인가? 도식 씨, 솔직하게 말해줘야 해요. 그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뭘 말인가? 2008년에 가방을 태웠다고 했죠. 하지만 전 믿지 않아요. 박도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장부를 정말로 태웠다면 당신은 지금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30년 동안 용의자 취급받으며 살았잖아요. 마철은 당신이 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숨기지 마세요.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언니의 명예를 회복하려면 진실이 필요합니다. 박도식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우지 않았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럼 어디 있어요? 하지만 혜란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무슨 뜻이에요? 박도식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장부를 봤네. 2008년에 가방을 발견했을 때 말이야. 안에 서류가 있었어. 어떤 내용이었어요? 숫자들이었네. 거래 내역 같은 거였어. 해외 계좌 번호도 있었고. 그게 바로 증거잖아요. 하지만 물에 젖어서 많이 훼손됐네. 글씨가 번져서 읽을 수가 없었어. 그래도 감정하면 복원할 수 있을 거예요. 박도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혜란아, 나는 그걸 지킬 수 없었네. 왜요? 어머니 때문이야. 시어머니요? 그때 어머니가 나한테 빌었어. 서류를 없애라고. 절대로 경찰에 주지 말라고. 왜 그러셨는데요? 박도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뭔가를 알고 계셨어. 서윤이에 대해서. 하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지. 대체 무엇을요? 모르겠네. 어머니는 치매가 오기 시작했고 제대로 된 말씀을 하지 못하셨어. 박도식이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겠네. 이게 뭐예요? 장부를 사진으로 찍어놨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USB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무서웠네. 마철이 나를 찾아올까봐. 그리고 어머니를 해칠까봐. 이제는 싸워야 해요. 우리 함께.
박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서윤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가방을 마당에 묻은 게 누구예요? 모르겠네.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마당에 묻혀 있었어. 시어머니일 가능성은요? 박도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럴 뿐이 아니야.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박도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믿고 싶지 않네. 저도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요. 집으로 돌아와 바로 노트북에 USB를 꽂았어요. 파일이 열렸습니다. 사진들이었죠. 흐릿하고 번진 서류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읽을 수 없는 건 아니었어요. 부분적으로 숫자와 날짜가 보였습니다. 1995년 4월. 50억. 해외 송금. 마철의 비자금 흔적이었습니다. 언니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증거였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증거를 찾았습니다. 무슨 증거 말입니까? 언니가 가지고 있던 장부요. 사진으로 남아있어요. 어디서 구했습니까? 박도식 씨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내드릴게요.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강 형사가 파일을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대단한 증거입니다. 국과수에 의뢰해서 복원 작업을 해봐야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철 쪽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박도식과의 동맹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는 같은 목표를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언니의 복수를 위해서요. 소파에 앉아 언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언니의 얼굴이 보였죠. 언니, 조금만 기다려요.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울 때가 아니었어요. 싸워야 할 때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보세요? 장혜란 씨. 차갑고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마강우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만나야겠습니다. 왜죠? 아버지 일 때문입니다. 이야기할 게 있어요. 할 말 없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만나지 않으면.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강우가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협박하려는 걸까요? 어느 쪽이든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됐습니다.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었죠. 마강우와의 만남은 그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철 건설 본사 20층이었어요. 유리로 된 고층 건물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비서가 저를 안내했어요. 넓은 사무실 안에 마강우가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보였죠. 오랜만이네요, 혜란 씨. 용건만 말해요. 마강우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죠. 서서 들을게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고집이 세네요.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마강우가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따님 언니분과 관련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살인은 아니에요. 거짓말 마세요. 마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서윤 씨와 사업 관계였을 뿐입니다. 비자금 세탁을 시킨 거죠. 증거가 있습니까? USB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곧 나올 겁니다. 혜란 씨, 제발 이만 그만두세요. 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과거를 생각해서라도.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은 다릅니다. 아버지는 늙었어요. 이제 얼마 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덮으라는 거예요? 마강우가 다가왔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당신을 지키고 싶어요. 필요 없어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흘렀죠. 하지만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어요.
장 기자님, 지금 당장 경찰서로 오실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인데요? 박숙자 씨가 자백했습니다. 뭐라고요? 서둘러 주십시오.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조사실 앞에 강 형사가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박숙자 씨가 며느리 시신을 벽에 묻었다고 자백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숙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보다 정신이 또렷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다가가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란이구나.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박숙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집에 왔어. 그날 밤에. 1995년이요? 그래. 온몸에 피를 흘리며 왔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마철이라고 했어. 그 사람이 서윤이를 칼로 찔렀대. 그래서요? 서윤이는 도식이를 보호하려고 했어. 마철이 도식이도 해치려 한다고 했지. 박숙자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윤이는 내 품에서 죽었어. 나는 아들을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벽에 묻은 거군요. 용서해다오. 나는 어미였어.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할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형사님,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무엇이 말입니까? 언니 시신은 장롱 안에 있었어요. 벽 속이 아니라.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점도 조사 중입니다. 박숙자 씨 진술에 모순이 있어요. 할머니가 아들을 지키려고 거짓 자백하는 걸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박숙자가 저를 봤습니다. 마당에 뭐가 묻혀 있죠?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르는 소리야. 김치동 밑에 뭔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강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집 마당을 파봐야 할 것 같아요.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서두르세요. 이틀 후 수색영장이 나왔습니다. 박도식의 옛집 마당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감식반이 동원됐죠. 김치독이 있던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이 흙을 걷어냈어요. 30cm쯤 파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감식반원이 소리쳤어요.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금속 상자였죠. 녹이 슬어 있었어요. 장갑을 낀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커프스 버튼이었습니다. 황금빛 커프스였죠. 그리고 거기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MK. 마철의 이니셜이었어요. 혈흔 검사를 해보십시오. 강 형사가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다음 날 나왔습니다. 이서윤의 혈액형과 일치했어요. DNA 검사도 진행됐죠. 일주일 후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실한 증거였어요. 마철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체포 현장에 저도 동행했습니다. 마철의 저택이었어요. 거대한 저택이었죠. 경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철 씨, 경찰입니다. 문 여십시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마철이 나왔어요. 70대 후반의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일이요?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마철이 저를 봤어요. 당신이 장혜란이구만. 제 언니를 기억하세요? 모르는 사람이요. 거짓말 마세요. 증거가 다 있어요. 마철이 비웃었습니다. 증거? 30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하겠다는 거요? 당신 커프스 버튼이요. 언니 피가 묻은 채로 발견됐어요. 마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차가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강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마철은 이틀 동안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결국 무너졌어요. 자백했습니다. 이서윤이 내 돈을 훔치려 했소. 장부를 가지고 도망치려 했지. 그래서 죽였습니까? 실수였소. 겁만 주려 했는데 칼이 너무 깊이 들어갔어. 시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롱에 넣어서 그 집에 두고 왔소. 그리고 도망쳤지. 왜 그 집을 담보로 잡았습니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증거를 없애야 했으니까. 마철의 자백이 녹음됐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죠. 그날 밤 박숙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마철이 자백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냐? 네. 도식 씨는 무죄예요. 어머님도 이제 진실을 말씀하셔야 해요. 박숙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무엇 때문에 벽에 묻으신 거예요? 서윤이를 지키고 싶었어. 마철이 시신을 없애버릴까봐 두려웠지. 그래서 내가 직접 묻었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도식이가 의심받을까봐. 그리고 마철이 우리 가족을 해칠까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직접 전하세요. 언니가 들을 거예요.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언니 이겼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마철의 자백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마철은 시신을 장롱에 넣었다고 했는데 왜 벽 속에서 발견됐을까요? 강 형사와 함께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재개발 현장은 이제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죠. 마철의 진술대로라면 시신은 장롱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벽 속에서 발견됐어요. 누군가 옮긴 거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너진 벽이 그대로 있었어요. 시신이 발견됐던 바로 그 자리였죠. 박숙자 씨가 옮긴 게 확실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을 지키려고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벽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시멘트로 막혀 있었던 공간이었어요. 이 벽은 원래 구조가 아닙니다. 건축 도면을 꺼냈습니다. 박도식이 제공한 자료였죠. 원래 이 자리는 붙박이장이 있던 곳이에요. 누군가 장을 뜯어내고 벽을 새로 쌓은 겁니다. 박숙자 씨가 직접 했을까요? 70대 노인이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누군가 도왔을 겁니다.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도식 씨를 다시 조사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박도식은 몰랐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도왔을까요? 박숙자를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강 형사도 함께였어요. 어머님, 벽을 누가 쌓았어요? 할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했어. 혼자서요? 불가능해요. 혼자 했다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가 도왔죠? 박숙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 나 혼자 했어.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의 신호였죠. 강 형사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벽 속에 묻으셨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박숙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윤이를 지키고 싶었어. 집 안에 두고 싶었지. 무슨 뜻이에요? 서윤이는 우리 며느리야. 우리 가족이지. 어디 먼 곳에 버릴 수 없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이 뱃속에 아기가 있었어. 내 손주였어.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임신 석 달이었어. 서윤이가 그날 밤 내게 말해줬지. 아직 도식이한테는 비밀이라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언니가 임신했었다고요? 그래. 깜짝 선물로 남편한테 알려주려 했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에. 박숙자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철 그놈이 다 망쳐버렸어. 서윤이도 내 손주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언니가 임신했었다니. 조카가 있었다니. 그래서 벽에 묻으신 거군요. 서윤이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었어. 우리 집에 우리 곁에 두고 싶었지. 왜곡된 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됐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와 손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았죠. 형사님, 할머니는 기소하지 말아주세요. 강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체 유기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정상 참작해주세요. 검사와 상의해보겠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언니는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하지만 마철이 모든 걸 빼앗아갔어요. 집에 돌아와 언니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봤어요.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이었죠. 펼쳐봤습니다. 1995년 4월 15일. 오늘 병원에 다녀왔다.
임신 확인. 석 달이래. 도식이한테 어떻게 말하지? 깜짝 선물로 주고 싶어. 신혼여행 때 예쁜 아기 옷 사서 선물해야지.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4월 20일. 회사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장부가 맞지 않아. 마철 회장이 돈을 빼돌리고 있어. 어떡하지? 신고해야 하나? 4월 25일. 장부를 복사했다. 검찰에 제보하려고. 하지만 무섭다. 마철 회장은 무서운 사람이야. 도식이와 아기가 걱정돼. 5월 1일. 마철이 알아챈 것 같아. 오늘 사무실로 불렀어. 위협했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정의를 위해, 우리 아기를 위해.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5월 3일. 내일 검찰에 간다. 장부를 넘길 거야. 그러면 끝이야. 도식이와 아기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우리 아기,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 다음은 백지였습니다. 언니는 검찰에 가지 못했어요. 마철이 먼저 움직였으니까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언니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언니 정말 용감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초음파 사진도 발견했습니다. 작은 점 같은 게 찍혀 있었어요. 언니의 아기였죠. 조카야 미안해. 삼촌이 못 지켜줘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박도식을 만났습니다. 카페가 아닌 언니 산소에서 만났어요. 도식 씨 알려줄 게 있어요. 무엇인가? 언니가 임신했었어요. 박도식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석 달이었대요. 당신한테 깜짝 선물로 주려고 했대요.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을 움켜쥐며 울부짖었어요. 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우리 아이였어. 우리 아이. 박도식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도식 씨, 이제 언니를 보내줘야 해요. 알고 있네. 그리고 다시 살아야 해요. 언니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박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하겠네. 산을 내려왔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언니는 사랑하는 사람과 아기를 위해 싸웠습니다.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죠. 그것이 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용기와 사랑. 그것이 언니의 유산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언니, 조카 편히 쉬세요. 제가 마지막까지 싸울게요.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마철의 아들 마강우. 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했어요. 아버지의 죄 위에서 불을 쌓은 그 남자에게요. 마지막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철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에 언론도 들끓었죠.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커프스 버튼, 복원된 장부 사진, 박숙자의 증언, 그리고 언니의 일기장. 마철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오? 그 여자가 내 돈을 훔쳐갔다고. 판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피고인은 발언을 삼가십시오. 방청석에서 저를 노려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마강우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변호인단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는 확실했으니까요. 2025년 2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마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마철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웃는 것 같았죠. 박숙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정상 참작이 인정됐어요. 할머니는 법정에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 기자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30년 만에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니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조카도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혜란 씨. 마강우였습니다. 헬쑥해진 얼굴이었어요. 정장도 구겨져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이야기 좀 합시다. 할 말 없어요. 제발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 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마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심은 했어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죠. 비겁한 변명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서윤 씨 가족에게 보상하고 싶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당신한테 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 원하십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게 속죄예요. 회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마철건설은 피로 세워진 제국이에요. 언니의 피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피로요. 마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수천 명의 직원이 있어요. 당신 아버지도 그렇게 말했겠죠. 사업을 위해서라면 사람 하나쯤은 희생시켜도 된다고. 저는 아버지와 다릅니다. 정말요? 그럼 왜 병원에 사람을 보내 할머니를 협박했어요? 마강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아버지 지시였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에요. 방관한 것도 죄예요. 일어서려는데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혜란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나요.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과는 언니한테 하세요.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조카한테요. 그를 두고 걸어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마철건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었어요. 30년간의 비리가 줄줄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탈세, 뇌물, 횡령. 마철이 저지른 죄목은 끝이 없었습니다. 마강우도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는 아버지의 범죄를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았죠. 한 달 후 마철건설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마강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야 자유로운 기분입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3월의 어느 날 언니의 장례를 다시 치렀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된 장례식이었어요. 박도식이 상주로 섰습니다. 박숙자도 휠체어를 타고 왔죠. 강 형사도 조문을 왔어요. 영정 사진 속 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9의 젊은 모습이었죠. 언니, 이제 편히 쉬어요. 관 뚜껑을 닫기 전 언니의 일기장과 초음파 사진을 함께 넣었습니다. 조카와 함께 가라고요.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2개였어요. 언니와 조카의 것이었죠. 어디로 모시고 갈까요? 박도식이 물었습니다. 바다로 가요. 언니가 신혼여행 갔던 곳으로. 언니의 일기장에 적혀 있었어요. 남해 바닷가였죠. 차를 몰고 남해로 향했습니다. 박도식과 함께였어요. 3시간을 달렸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어요. 서윤이가 이곳을 정말 좋아했지. 박도식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약속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다시 오자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렁이는 파도가 모래사장을 쓸어갔어요. 유골함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죠. 언니, 조카야, 이제 자유로워요. 재를 바다에 뿌렸습니다. 하얀 재가 바람에 흩날렸어요. 파도가 그것을 품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사랑해요. 박도식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서윤아, 우리 아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혜란아. 박도식이 말했습니다. 고맙네. 서윤이를 찾아줘서.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살아야죠. 언니가 쌓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해요.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언니, 당신은 용감했어요. 정의를 위해 싸웠죠. 저도 그렇게 살게요.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언니와 조카가 저기 있는 것 같았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어요. 30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언니는 떠났지만 그 용기는 남았어요. 정의를 향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죠. 마철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강우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박숙자는 용서받았죠. 하지만 진짜 승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언니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어요. 많은 사람이 감동했죠. 부당함에 맞서 싸운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언니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언니, 저 잘했죠?
사진 속 언니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저는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부정의에 대한 기사였죠. 언니의 용기가 제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그리고 언니를 위해요.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약속은 흩날려도 기억은 남아요. 언니와 조카는 이제 자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겁니다. 비극의 연대는 끊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저는 쓰고 또 썼어요. 언니의 이야기를, 정의의 이야기를, 끝나지 않은 싸움의 이야기를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언니 안녕. 그리고 고마워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나아갈 겁니다. 언니가 보여준 용기를 가슴에 품고요. 제 시도,